사실 지금 지수 자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을 봤을 때 비관론자는 비관론자대로, 낙관론자는 또 낙관론자대로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그리고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애매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또 전략을 짜야 될지 이분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죠.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예. 일단 추석도 지났고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나는 중에 FMC와 또 헝다그룹 이슈가 있었기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전히 좀 박스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는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코스피 기준으로 3,000에서 3,300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저 금리는 우리도 올리고 미국도 좀 올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경기입니다. 사실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만 좋아지고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7월 고점 치고 8월에 일단 떨어졌는데요. 이게 추세적인지 하락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측해 보니까 7월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로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닌데요. 시차를 두고 나빠지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면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는 없고요. 그냥 계속 박스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모셔서 여쭤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물론 헝다그룹 이슈도 없었고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도 없었으니까 3분기 때는 좀 힘들었다가 4분기에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반등 시기가 좀 뒤로 밀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올해 전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상승, 3분기 조정, 4분기 반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지금도 4분기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반등폭은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다. 아마 10월까지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 4분기 중후반에는 반등하는데 이게 3,300을 뚫고 계속 상승하는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라 박스권에서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은 이제 그려주셨고, 그러면 이슈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일단 FMC부터 해보도록 하죠. 11월 테이퍼링 발표, 12월 시작이 이제 시장의 대부분의 전망이었는데, 또 파월 의장 얘기 들어보면 11월에 테이퍼링 바로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나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가장 관심이 이제 테이퍼링이 언제 하느냐. 이번에 예상과 같이 발표를 했죠. 네. 이번에는 안 하고 11월에 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 그 문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인데요. 이미 물가는 예상치 보니까 앞으로 3년 후까지도 2% 약간 넘게 전망했거든요. 네. 문제는 그 고용 극대화인데 고용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해요. 그래서 지난 8월까지 고용 보니까 코로나 직전보다 일자리가 한 533만 개 아직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 발표를 했는데 네. 전문가들 한 32만 개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35만 개 좀 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고용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할 텐데요. 그런데 코로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비스업에서 저는 9월 이후로 고용이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말쯤 되면은 530만 개 일자리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테이퍼링은 11월 달부터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말쯤 혹은 하반기에 금리를 조금 인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들은 계속 우리가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지만 환율에 대해서도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헝다그룹에 대해서도 이것도 안 좋게 보기로 하면 도미노 파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통제 국가니까 통제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고 좀 안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헝다그룹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정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작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금리 0%까지 내리고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네.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분기별로 그 세계 부채를 발표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2007년에 전 세계 부채가 한 14조 6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작년 말에 30조 5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예, GDP 대비로도 274%에서 그 398%로 급등했어요. 네. 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중국 헝다그룹의 문제는 제가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예. 예,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161%. 예, 그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예, 저는 중국 헝다 외에도 다른 기업도 많이 부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더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은 기업 부채가 증가했으면 미국은 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 기업 부실해졌죠. 미국 정부가 부실해졌죠. 예, 경제 성장이 되면은 이 기업 부채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정한 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게 부채예요. 네. 예, 그런데 경제 성장률 올라가면은 돈 벌어가지고 이자 원리금 갚으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각국 뭐 IB들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앞으로 실제로는 더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 부채 문제가 계속 터질 것이다. 헝다그룹은 그 중에 일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금융위기에 대한 전조 현상이나 또 어떤 경각심을 항상 설명하실 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부채 비율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기업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상태고 미국은 또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과도한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때 이 리스크는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들도 좀 계속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FOMC도 그렇고 헝다그룹 이슈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슈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안 오르는 게 사실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어제도 1180원대 장중에 뚫기도 했었고 물론 뭐 종가는 75원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거사를 봤더니 그 1170원에서 80원대하고 1190원에서 1200원대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이 마침 또 딱 그 구간이어서 앞으로 만약에 또 119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올라간다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나라는 걱정도 있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뭐 제가 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네. 뭐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1,200원도 넘을 수 있다. 근데 어제 뭐 1,180원을 약간 넘었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1,2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강세, 뭐 다른 통화, 특히 이머징 마켓, 우리도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 속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1,200원 넘을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제가 미국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크거든요. 아까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대순 부채, 순 자산이 마이너스 지난 1분 기준으로 14조 3천억 달러, GDP 대비 63%예요. 네. 이 대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미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중국에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율이 1,2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뭐 단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환율하고 주가하고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우리나라 일평균 그 누적 외국인 순매수 금액하고요. 네. 환율하고 보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요새 외국인이 좀 사고 있지만은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팔았거든요. 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예, 그런데 아마 1,200원 넘으면 외국인들도 한국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것 같습니다. 좀 한국 경상수지 GDP 대비 거의 4% 가깝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순채무국 채권국가예요. 네. 이런 걸 볼 때 1,200원 넘으면 외국인들이 야 한국의 환율 너무 올랐다 이런 평가를 한번 내릴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좀 외국 투자자들의 재평가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압력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군들 그리고 종목군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뭐 실적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한데 교수님의 시각이 좀 궁금해서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가 제일 잘할 텐데요. 올해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 삼성전자가 54조, 뭐 내년에 60조 넘을 거로 보고 예.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성전자 돈 있을 때마다 사놨더니 삼성전자가 아들 둘 유학을 보냈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오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저는 뭐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최근 보니까 뭐 영업이익 추정치하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낮추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추세가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지속될 것이다. 예, 결국 반도체, 뭐 전자제품 이것도 전반적인 경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는 세계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리라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를 소위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러는데요. OECD에서 각 국가별로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8월까지 선행지수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가 7월, 8월 똑같거든요. 예, 저는 8월, 7, 8월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 그다음에 미국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서도 4 내지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먼저 꺾이고 아마 OECD 전체 선행지수도 올 연말 안에 꺾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뭐 지금 전망처럼 그렇게 빨리 오르지는 않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 사실 모든 업종 이익도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목표 주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금 낮춰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오르니까요. 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아직은 뭐 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제일 낮게 잡았다가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일 가까워질수록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떤 패턴이라면 패턴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적은 것 같고, 이제 그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 제목을 지금이 딱 골디락스 느낌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좋게 말해서 골디락스지 더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서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도 지금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또 하나의 이제 IT 공룡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규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도 급락할 수 있구나를 맛봤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좀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계속 순매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두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좋은 기업이죠.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정부 규제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예,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 과제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에너지 좀 아끼고 살아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이게 이제 각국 정부의 힘이 굉장히 세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포용 자본주의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용 자본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좀 나누고 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뭐 공동 부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마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 중산층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세금을 많이 걷고 결국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은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뭐 당분간 이런 규제 리스크가 계속 좀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거는 그냥 예비 대선 후보의 말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익공유제 얘기도 나왔으니 뭐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이 기업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도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4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스탠스를 갖춰야 되나? 곧 있으면 또 10월 3분기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뭐 저는 4분기 중후반은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건 추세적인 상승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오르기는 힘들다. 계속 네. 박스권이든지 혹은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박스권 하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건 저는 한마디로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적정한 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일부는 그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늘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배당 투자는 꼭꼭 하셔야 된다. 이거 매달 월급 받으면 우리가 적금 드는 것처럼 배당 주식은 사야 된다. 그 연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나라 고배당주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주가가 저는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뭐 배당 투자 중심으로 좀 보수적으로 투자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금 보유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또 주가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 어쨌거나 전체적인 보수적인 스탠스 아웃에서 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